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지은이 룰루 밀러, 옮기니 정지인, 곰출판. 좋은 책 매리 듣기, 낭독 지유. 아빠, 이 책은 아빠를 위한 책이에요. 프롤로그.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메일 마지막에 겨우 키보드 4번 더 누르는 수고를 안 하려고 머리 글자 하나만으로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 삼킬 것이다. 혼돈은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나 질주하는 자동차, 총알 하나를 거느리고 밖에서 치고 들어가 그를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몸속 세포들과 함께 안에서 박차고 나와 그를 해체해버릴 수도 있다. 혼돈은 당신의 화초를 썩어 물러지게 하고 당신의 개를 죽이고 당신의 자전거를 녹슬게 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부식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간신히 쌓아 올린 모든 성스러운 장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다. 이 세계에서 확실한 단 하나이며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다. 과학자인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게 연력학 제2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할 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말이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6년 어느 봄날 팔자 수염을 기른 어느 키 큰 미국인이 감히 우리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생명의 나무,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생물 종의 진화 계통을 나타낸 계통수.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 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까지는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의 어류 표본들이 깨진 유리와 넘어진 선반들에 의해 절단되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악의 피해를 입은 건 이름들이었다. 조심스럽게 유리단지에 넣어둔 주석 이름표들이 온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창세기가 거꾸로 펼쳐진 끔찍한 지진 속에서 그가 꼼꼼하게 이름 붙인 물고기 수천 마리가 다시 수북이 쌓인 미지의 존재들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코수염을 기른 과학자는 평생의 노고가 자기 발치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귀에 실 한 호를 꿰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폐허에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물고기에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제는 절대 이름표를 유리단지 안에 어정쩡하게 넣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각자의 이름을 바로 그 물고기의 피부에 꿰매 붙였다. 목에, 꼬리에, 눈알에 꿰매 붙인 이름들. 이 작은 혁신은 도전적인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작업은 혼돈의 맹공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다음번 혼돈에 공격되는 그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거라는 도전적인 소망.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에 반격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 나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과학기자로 발돋움하던 참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그가 바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게 오만에 대한 교훈으로 어류 수집계의 이카루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붙여 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뭔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악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유난히 막막한 기분이 들던 어느 겨울 오후, 나는 구글 검색창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덥수룩한 팔자 수염을 기른 늙은 백인 남자의 세피아톤 사진과 마주했다. 눈빛이 좀 강경해 보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경고성 교훈담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 나는 궁금해서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다. 갑자기 양처럼 보이는 소년 시절의 조던이 나타났다. 짙은 곱슬머리가 흘러내리고 귀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었다. 보트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젊은이의 모습도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거의 관능적이라고 몰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된 그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털복숭이 하얀 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가 쓴 논문과 책들이 있는 링크도 보였다. 어류 수집 안내서, 한국과 사모아,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나마의 어류에 관한 분류학 연구, 심지어 절망과 음주와 유머와 진실에 관한 에세이도 있었다. 그는 또 어린이 책도 썼고 풍자와 시도 썼다. 하지만 타인의 삶에서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길 잃은 저널리스트에게는 한 남자의 나날들이라는 절판된 회고록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좋았다. 제목에서 말하는 그 남자의 나날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나 꽉꽉 들어차 있는지 2권으로 나눠서 내야 할 정도였다. 절판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책이었지만 다행히 어느 중고책 거래자가 그 책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에게 27.99달러를 지불하고 그 책을 넘겨받았다. 도착한 배송꾸러미는 따뜻하고 뭔가 마법에 걸린 물건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그 안에 보물 지도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 스테이크 나이프로 포장 테이프를 자르니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희미한 빛을 내는 올리브색 책 2권이 나왔다. 나는 큰 주전자 가득 커피를 만들어 1권을 무릎에 올리고 소파에 앉았다. 이로써 혼돈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파헤칠 모든 채비가 끝났다. 1. 별에 머리를 담근 소년. 데이비드 조던은 뉴욕주 북부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1851년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태어났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별에 그토록 몰두하게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소년기에 관해 이렇게 썼다. 가을 저녁 옥수수 껍질을 벗기던 중 천체의 이름과 의미에 관해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반짝이는 별들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다. 별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밤하늘은 그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알아내야 할 대상처럼 느껴졌다.
8살쯤 됐을 때 조던은 천문도가 있는 지도책을 손에 넣었고 그 페이지에서 본 것과 머리 위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익히려 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밤하늘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는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에 대한 상으로 그는 자신의 가운데의 이름으로 스타를 골랐고 남은 평생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달고 다녔다. 천체를 정복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지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조던 집안의 땅은 물결지듯 기복이 있는 지형이었고 거기에 나무와 늪지, 농장 건물, 가축들이 모여 있었다. 부모님은 양털 깎는 일, 소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의 주특기였던 해진 천을 꿰매 깔개를 만드는 일. 이때 그의 굽힘근 힘줄은 이미 바늘 놀리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등 온갖 잡다한 일거리를 데이비드에게 맡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데이비드는 일하는 틈틈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도 만드는 일은 자기보다 13살이 많고 깊은 갈색 눈을 지닌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형 루퍼스에게 도움을 받았다. 루퍼스는 데이비드에게 말을 안정시키려면 긴 목을 어떻게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지, 가장 먹음직스러운 블루베리를 찾을 수 있는 덤불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루퍼스가 수수께끼 같은 풍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을 보면서 데이비드는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루퍼스를 절대적으로 숭배했다고 썼다. 데이비드는 형과 함께 본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지도를 천천히 그려나갔다. 자기네 과수원의 지도를 그렸고 나무와 동물은 종별로 표시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의 지도도 그렸다. 교회는 교파별로 표시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의 지도를 다 만들자 더 먼 곳으로 눈을 돌렸다. 먼 마을들, 주들, 나라들, 대륙들의 지도를 베껴 그렸고 마침내 지구 구석구석 그의 갈구하는 작은 손가락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그때 내가 보인 열성은 어머니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겼다라고 그는 썼다. 어머니는 훌다라는 이름의 덩치 큰 여성이었다. 보다 못한 훌다는 어느 날 어린 소년 데이비드의 땀이 배어 꾸깃꾸깃해진 지도 뭉치를 모두 가져가 없애버렸다. 왜 그랬을까?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훌다와 남편 히람이 독실한 청교도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절대 큰 소리로 웃는 법이 없었고 매일 아침 태양보다 먼저 밭에 나가는 자신들의 순교자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미 지도가 존재하는 땅들의 지도를 만든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경고망동이자 하루의 쓸모에 대한 모욕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고생스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따야 할 사과가 있고 캐야 할 감자가 있으며 바느질해야 할 해진 천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훌다의 못마땅함은 단순히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강박적으로 자연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유행에서 뒤처진 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발견의 시대가 시작된 건
이미 400년도 더 지난 일이었고 근대 분류학의 아버지 칼 린나이우스, 칼 폰 린네가 대작 자연의 체계를 완성하여 모든 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청사진으로 제시한 1758년에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다. 물론 린나이우스의 차트에 오류들이 수두룩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두 가지만 예로 들자면 그는 박쥐를 영장류로, 성게를 벌레로 분류했다. 게다가 배들이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일이 더 잦아지면서 한때 사람들을 상점과 술집, 커피하우스로 끌어들이던 이국적인 표본과 지도를 구경하는 일도 점점 시들해졌다. 진기한 물건을 수집해두던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이제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무렵 신성모독적인 텍스트 하나가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인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1859년 어린 데이비드가 콧잔등에 주름을 잡아가며 별들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종의 기원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혹시 훌다가 이 소식을 신문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자연계의 균형이 막 무너질 것임을 눈치챈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훌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데이비드의 구겨진 지도를 주먹 가득 움켜쥔 채 훌다는 아들에게 시간을 쓸 더 중요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착한 소년답게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지도 만들기를 그만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소년답게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말이다. 자신의 죄를 지구 탓으로 돌리려는 건지 데이비드는 이렇게 썼다. 우리 시골집 주변에는 다양한 들꽃이 아주 많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따금 풀밭에서 벨벳처럼 부드러운 파란 꽃잎이 동그란 공처럼 모여 핀 꽃과 실크처럼 부드러운 주황색 별 모양 꽃들을 꺾어 집으로 가져갔다. 어떤 꽃은 냄새만 맡아보고 바닥에 던져버렸지만 때때로 어떤 꽃은 손가락 사이에 계속 남아있다가 데이비드의 침실까지 따라 들어오곤 했고 그런 다음 침대 위에 놓인 채 꽃잎의 신비로운 배열 방식으로 데이비드를 자극했다. 그는 그 꽃의 이름과 생명의 나무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리고 꽤 잘 억눌렀다. 사춘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중학교에 들어간 첫날, 데이비드는 학교 도서관에서 꽃들에 관한 작은 책 하나를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자기 방에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자 꽃들로 지저분해진 책상에 앉아 손에는 책자를 들고 어떤 꽃이 어떤 꽃인지 구별하고 그 꽃이 무슨 속이며 무슨 종인지를 밝혀나갔다. 이제 발가락에도 털이 숭숭 나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거의 남자가 다 된 데이비드는 때때로 지나가는 길가에 보이는 꽃들의 학명을 들먹이며 해바라기는 헬리안투스 안누우스, 장미는 로사 루비기노사로 탈바꿈했다. 어머니를 도발했다. 마치 이제는 때리거나 구기거나 내다 버려도 자신의 열정을 없앨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내가 동정한 다양한 식물의 이름을 그 순서대로 벽에 장식했는데 마침 벽이 흰색이어서 장식하기에 알맞았다. 이런 행동은 아마 그렇게라도
내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썼다. 동정이란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당 생물 또는 표본이 속한 분류근과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는 일이다. 그는 또 어쩐지 미심쩍어 보이는 사람과도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조슈아 앨런우드라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의 학명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그 노인은 이웃들에게 꿈도 야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있다. 사랑과 혼돈, 과학적 집착에 관한 룰루 밀러의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데뷔작. 워싱턴 포스트, NPR, 시카고 트리뷴, 스미소니언 선정 2020년 최고의 책. 눈을 뗄 수 없다. 놀랍다. 심지어 충격적이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생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 이야기로 독자를 매혹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아서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은 당신의 가슴을 사로잡고 당신의 상상력을 장악하고 당신의 예상을 박살내고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사이 몽고메리, 베스트셀러 문어의 영혼 저자. 지은이 룰루 밀러.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로 15년 넘게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에서 일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NPR 인비저빌리아의 공동기획자고 뉴욕 공영 라디오 방송국 WNYC 라디오 랩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으며 뉴요커, VQR, 오리온, 일렉트릭 리터리처, 캐터펄트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왔다.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점은 험프 백락, 블루리지 산맥의 험프 백산 정상 부근에 있는 노감 노두이다. 룰루 밀러의 논픽션 데뷔작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으로 혼돈이 항상 승리하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삶에 관한 우화처럼 읽히는 경이로운 책이다. 옴기니 정지인, 번역하는 사람, 욕구들, 조현병의 모든 것, 염증에 걸린 마음,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우울할 땐 뇌과학,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농부의 고전, 혐오사회, 무신론자의 시대 등의 책을 번역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지은이 룰루 밀러, 옴기니 정지인, 곰출판.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